안녕하세요. 영어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어당 김준현입니다. 경상도 남자 2명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어느 당이야? 나 어느 당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언어와 어느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언어를 가지고 한번 놀아봤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작가들은 언어당 아닌가. 말로 하나의 당을 만들어서 자신이 관찰하고 싶은 것들을 통과시키는 거니까 어쩌면 모든 작가들은 언어당의 일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언어당의 당수이신 김규혁 작가님을 모시고 지금 언어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주제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육체의 언어. 이 주제를 듣고 엠마니엘 부인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의외의 영화더라고요. 액센트는 언어에가 있기도 하고요. 네. 자, 육체의 언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닌 게 아니라 육화된 언어, 입 바깥으로 내어 뱉은 언어. 그러면서 또 언어가 하나의 세계이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관계를 규정하기도 하고 세계 자체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화적이면서 신화적인 화법을 갖고 있는 그 더룸 그리고 나는 다른 언어로 꿈꾼다라는 역시 굉장히 대조적인 작품인데 둘 다 또 굉장히 다른 화법을 갖고 있어요. 두 편이 언뜻 엮이지 않을 것처럼 연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저희는 다 엮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실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화 혹은 뭐 동화일 수도 있고요. 약간 신화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현실의 언어가 아닌 꿈의 언어, 상상의 언어로 집을 지은 그런 영화들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고차원적이기도 하고 또 듣기에 따라서는 또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 육체 언어라는 이 주제를 글 노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언어당처럼 어떤 1분 브리핑을 그럼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언어가 핵심이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발표를 봤는데 전 세계 언어가 얼마나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1분 브리핑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언어의 생태학? 네, 그렇게도 보이고요. 오늘 정말 짧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한번 사멸해 가는 언어의 위험함 같은 것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전 세계에 6,7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2,680개 정도의 언어가 곧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멸 위기 언어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등급이 안전부터 사멸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아이들을 통해서 이 언어의 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언어를 쓰는가 아니면 어른들만 언어를 쓰고 아이들은 쓰지 않는가 이 언어의 전승의 의미에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어, 제주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언어도 4등급이더라고요. 치명적인 위험에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제주 방언 역시 70대 이상의 분들만 쓰시고 유창하게 얘기를 하시지 우리는 몇몇 단어들은 알고 있을 뿐 그 언어를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멸이 약간 위험 단계에 들어선 언어인 것 같고 그리고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이 언어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단축 링크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구글에서 사멸에 가는 언어들을 모아놨습니다. Wikitongues has recorded over 435 languages from over 70 countries. That number changes every day. There are plenty examples of languages being brought back from the dead. 사멸에 간다는 것은 이제 다시는 만나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말하자면 별똥별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그 사라져가는 별똥별, 사라져가는 언어들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링크도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멸종되어가는 이 종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는데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견지에서 이런 언어적인 다양성의 문제 또 언어를 지키는 문제 같은 건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 두 편의 영화를 하면서도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언어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Sweet home. I'm guessing you're not from these parts. We just moved down from New York. Holy Mary, Mother of God.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프랑스 감독이죠. 크리스티앙 볼크만의 영화인데 네. 최근에 개봉하고도 따끈따끈한 영화라서 네. 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룸이 하도 많아가지고. 룸도 있고 또 더룸도 또 여러 편 패닝 룸이라는 영화도 있고 패닝룸도 뭐 있고. 굉장히 많은데 네. 결국에는 영화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고 싶은 이미지 같은 것이 있을 텐데 네. 룸이라는 것, 이 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고 구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정말 감독들이 좋아하는 이 장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보다 보면 야, 세상에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나 싶기도 한데 네. 그 막장 드라마 같은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거칠면서 난폭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제 우화의 형식이 담겨서 네. 우화는 우리가 이야기들 조금 더 관대한 톤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지 않죠. 그렇죠. Van Gogh. 이 더룸이라는 영화는 사실 시작은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집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집에 어떤 방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입 밖으로 바깥으로 말을 내뱉어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실제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얘기 사실 너무 많잖아요. 어릴 때 저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맞아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욕심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라는 우화를 통해서 많이 접해봤죠. To make a baby. Yes. Yes, I did. 사실 이제 그때 예전에도 제가 어스 때인가요? 그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스 같은 영화 또는 이제 마더 같은 영화, 네. 더룸 같은 영화 이런 영화들은 말하자면 그 영화 속의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나 이런 것들 규칙을 넣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영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영화들은 상대적으로 그 이야기의 설정 안에서의 정합성 같은 게 덜 중요해지고 네. 사실성이 덜 중요해지면서 그 어떤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야기의 어떤 패턴이나 원리나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알레고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 영화도 그렇죠. 그렇죠. 작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 게 네. 우화에서 시작해서 상상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하나의 설정을 가지고 네. 이런 방이 있다, 맞아요. 특이한 방이 있다. 네.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을지 마음껏 해봐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의 작동 원리는 중요하지 않고 이 집안에서 이 방 안에서만 작동하는 원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작가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작가 입장에서는 완벽한 어떤 그 이야기의 창조주가 되는 셈인데 이 경우에 사실 이 더룸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래서 처음 착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그걸 이제 더 룸으로 잡은 건데 이 영화가 이제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은 최초의 착상이 아니라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착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이야기가 정말 급커브를 여러 번 트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난폭하고도 신선하고도 그러면서 아주 강렬한 이야기를 할 줄 아는 그런 재밌는 영화라는 겁니다. A real Van Gogh, 1889. Honey, what do you need most in the world? I want $1 million. I want more money. And more money. I want money. 사실은 이런 영화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뭘 딱 생각했는데 그게 막 나왔을 때 와 신기하다라는 건데 그런 걸 마치 숙제하는 것처럼 초반에 다 밀어서 네. 이미 다 보여주고 나서 자기가 보셨죠? 이제부터 제가 진짜로 할 말은요 하면서 짠 하고 나오게 되는데 그게 영화 속에서는 이제 권태에 찌들어서 두 사람이 더 이상 물질적인 결핍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정적인 존재가 나오죠. 바로 두 사람 사이에 아기에 관한 문제인데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영화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네. Open them. Let's give it another try.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 이 이야기에서 결국 이제 핵심적으로 뭘 원할 것인가의 문제. 결국 아기를 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미 유산을 2번 겪은 일이 있고 아기를 원했는데 드디어 이런 방의 어떤 비밀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기를 원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초반에 나오는 상황인데 그게 뭔가 하면 굉장한 어마어마하게 비싼 보석 목걸이를 갖게 된 거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목걸이 어쨌냐라고 말하니까 권태에 찌든 그녀가 Where's the necklace you asked for? I don't know. Anyway, it was just a figment. I can always get another. 다시 말하면 지금 새롭게 어떤 목걸이를 원해서 얻게 되면 그게 지금 잃어버린 목걸이랑 아무 차이가 없는 대체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바뀌게 되는데 그럼 대체 가능하지 않은 소원의 결과물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아기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아기를 갖고 싶으니까 아기를 갖고 싶으면 방에 들어가서 아기를 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기 침대를 원하죠. 그래서 아기 침대를 상상한 다음에 아내한테 딱 보여주고 자, 우리 아기 침대를 지금 만들었으니까 이제 아기를 가져봅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녀는 사실은 가서 직접 아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충돌하고 아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서 이 셋 사이에 굉장히 강렬한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네.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죠. It's a boy.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아버지인 맷은 이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네. 그 다음에 아이를 없앨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집안에서 만든 물건들은 뭐든지 밖에 나가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런 어떤 설정을 이용해서 아기를 바깥에 나가서 없애게 하는 거를 그냥 묵인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내는 정반대의 태도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설정들이 기본적으로는 직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남자의 직업은 화가란 말입니다. 화가는 어떻게 하느냐? 화가는 자기 머릿속에서 어떤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캔버스에 그리는 순간 회화가 작품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림이라는 존재는 무존재에서 존재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내인 번역가는 다릅니다. 번역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무존재에서 존재로 바뀌는 게 아니라 존재는 기본적으로 설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A라는 언어가 있고 B라는 언어가 있으면 출발하는 언어가 있고 도착하는 언어가 있으면 출발하는 언어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상태에서 그 언어를 자기가 하는 또 다른 언어인 도착 언어로 최대한 잘 옮기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에서 존재 다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둘이 차이가 있는데 바로 아기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아이가 못마땅하니까 존재에서 비존재로 반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화가인 아빠의 심정인데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존재는 디폴트로 그냥 원래 있는 것이니까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언어도 가르쳐서 좋은 존재로 바꾸는 존재 다시로 만드는 게 목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둘 사이에 어떻게 보면 약간 철학적인 네. 그런 다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화 속에서 사실은 설정이 굉장히 한정된 부분에서 잘 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남자는 직업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가 하면 시작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몇 초반에 보면 아내가 그냥 일단 시작해봐. 그럼 그림은 어떤 식으로든 풀려라고 축구까지 하게 되는데 이 남자는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아내는 끝을 못 내는 사람입니다. 마감에 시달리죠. 그렇죠. 영화에서 보면 이제 번역을 막 하고 있는데 마감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에이전시에서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번역을 이제 쪼개야 되는 상황들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시작을 못하고 한 사람은 시작은 하는데 끝을 못 보는데 이것이 아이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로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풀려가는 것이죠. Hello, Andre. Hey, Katrina. I'm going to cut to the chase. You're my best translator, and I need this for yesterday. 근데 이 부부에게 이제 이야기가 집중돼서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 아이의 마음을 약간 엿볼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 영화가 어떤 윤리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데 어떤 딜레마 같은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보이는데 엄마인 케이티가 아이인 쉐인한테 이제 말을 가르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언어를 가르치게 되는데 It's all right. Come on, concentrate. Oh my, says Katie. I forgot my bathing. Cat. There's no such thing as a bathing cat. Yes, there is. Take a cat, throw it in a tub. That's a bathing cat. Okay, Shane, I'm not in the mood. It's a P, so it's bathing. Cat. It's cap. Bathing cap. Say it. Bathing cat. Enough. Cat, cat, cat. Stop that. Cat, cat, cat. 이 이상한 문장 논쟁이 대체 왜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극 중에서 KT는 사실상 엄마 이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캠핑을 왔는데 수영 모자를 집에 두고 온 거예요. 근데 두고 온 것이 엄마는 그래봤자 수영 모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이는 그 수영 모자를 P를 T로 바꿔서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이입시키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집에 두고 온 게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동물인 고양이를 엄마는 두고 왔어요. 이거 큰일이에요. 라고 사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영화 속에서 보면 이 아이가 허상이냐 물건이냐 진짜 사람이냐를 놓고 부부간에 논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핵심적인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고 네. 아이는 그러니까 풀장, 다시 말해서 저택 속에 자기를 팽개치다시피 한 이
자기의 창조주인 그리고 수영모자 혹은 수영하는 고양이를 두고 온 엄마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서 항변을 하는 것이죠. 나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역시 네. 화가 쪽에 가까운가 봐요. 왜요? 저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미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캡을 원하는 아이와 네. 캣을 요구하는 엄마. 말하자면 이제 그 차이일 텐데 이 아이는 평생 모자를 쓰고 다니는 아이인 거죠.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없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돔에 갇혀 있는 아이고 갇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얘는 캡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캡을 버려버리고 네.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지고 싶어요. 그런데 그 나가가지고 눈사람을 만들잖아요. 네. 이 아이에게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체를 원하는 마음이 캡 대신에 캣을 선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육체의 언어라는 말을 네네. 했듯이 네. 이 아이는 자기의 언어로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싶고 그게 육체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캣보다는 캣이 살아있고 움직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걸 원했던 게 아닌가. 그렇죠. 원하기도 하고 자기가 그렇다고 호소를 하고 있기도 한데 네. 그 연장선상에서 아버지 작업실에 들어와서 아이가 실수를 깨는 게 있습니다. 실수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크리스털 볼이거든요. 스노우볼이거든요. 스노우볼이라는 것은 형식상 이 장식품 자체가 이 수정구슬 안에 하나의 완벽한 세계를 집어넣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 안에 갇혀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저택에 있는 자기 스스로를 은유하는 것이 되고 네. 엄마가 밖에 나가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는 상황이 됐을 때 아이가 분노할 때 계란을 집어던진단 말이에요. 계란도 사실상 수정구슬하고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 아이는 갇힌 존재로서 계속 항변을 하다가 후반부에 가면 이제 폭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후반부에 더 룸에 들어가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이 아이의 그 욕심을 보고 있으면 이 아이는 캣을 원했듯이 눈살을 만들었듯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세계가 있었구나. 자기의 언어로 육체를 만들고 싶은 세계가 있어서 네. 그 안에 새로운 자신만의 돔을 만든 거죠. 네. 말하자면 수정구슬 같은 혹은 그 눈이 내리는 그 세계를 자기가 만들어내고 그 안에 엄마와 아빠를 갖는 그런 거죠. 거죠. 그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룸 속에 또 다른 룸을 만든다는 맞아요. 것이 재밌는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소원을 이루어주는 이야기가 기본 테마인데 그런 모티브를 갖고 오는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몇 가지 설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아는 소원을 실현하는 그런 수많은 민담이나 이런 얘기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소원을 누가 들어주느냐는 거예요. 세 가지 소원에서는 요정이 들어준단 말입니다. 네네. 알라딘의 신기한 램프에서는 그 램프의 요정인 지니가 들어주는 거예요.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무엇 한다라고 하면 소원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원을 비는 사람이 있고 소원을 들어주는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또 다른 인격화된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는 없어요. 이 영화에서는 소원을 누가 들어주느냐? 자기 자신이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가서 딱 얘기를 하면 방에 요정이 나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에서의 소원은 자기 자신이 이루어지는 소원이다. 다시 말하면 인격화된 어떤 존재가 필요 없는 소원을 이루는 형식을 갖고 있어요. 네. 그게 굉장히 독특하고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을 창조주의 위치에 놓고서 어떤 이야기를 끌어내고 싶어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소원이라는 걸 극 중에서 말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맥주 한 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면 안 이루어지고 겉으로 맥주 한 잔 있었으면 좋겠네라고 발화하는 순간 생긴단 말이에요. 왜 이런 설정이 생길까? 왜냐하면 생각한 것만 다 이루어지면 집이 터지니까.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이 원하잖아요. 우리는 생각하면 그 집이 방이 모자랍니다. 실용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네, 얘기죠. 네. 근데 이걸 약간 좀 그렇게 본다면 어떤 뜻이 될 수 있냐면 사실은 많은 신화에서 이런 얘기를 다루게 되는데 특히 서양 문명에서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창조 자체가 말에 의한 창조란 말이에요. 네. 신이 어떻게 창조를 했냐면 빛이 있으라라고 말을 하니까 빛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가져와서 말하자면 신적인 지위에 인간을 집어넣는 형식의 창조의 형식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가 보통 소원을 이렇게 바랄 때 뭔가를 갖고 싶어 할 때 일반적으로는 견물생심이란 말이에요. 누가 딱 봤는데 무슨 신제품을 갖고 있으면 나도 그걸 갖고 싶어 라는 마음이 보통 욕망이 생기는 구조인데 이 영화에서는 견물생심이 아니에요. 본 것도 없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자기 속에서 그 욕망을 끄집어내서 실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설정이 왜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원을 이루는 설정은 인간이 그냥 소원을 이루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신적 지위에 올려져 있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제일 중요한 설정이 아닌가라는 부분인 거죠. We're still in the room.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제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 소원을 이렇게 빌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방의 구조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드러내는가 하는 건데
굉장히 복잡한 그 전기 배선이 되어 있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 방을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전멸하는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수많은 방식이 있는데 왜 굳이 전기 코일 다발로 그것을 표현하느냐라는 거죠. 저는 그게 이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19세기적인 상상력이거든요. 네. 컴퓨터 그래픽이나 혹은 선이 없는 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구현하기가 너무 쉬운데 이걸 굳이 전기다발로 보여준다는 건 19세기 말이 딱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감독인 이 볼크만 자체가 인터뷰에서 짧게 얘기했지만 뭐라고 말한 적이 있냐면 그 방을 구상할 때 자기가 생각했던 건 테슬라라는 거예요. 니콜라 테슬라. 테슬라는 사실은 전기공학 천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세기 말쯤에 에디슨 회사에 들어가게 돼서 무슨 다양한 발전기나 그걸 만든 변압기나 이런 사람을 만든 건지 않습니까? 19세기 말은 특히 이제 서양을 중심으로 얘기하게 되면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의 과학기술 능력에 대해서 진보의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낙관하던 시대예요. 그렇죠. 모두 거의 대부분의 그렇죠. 그때 발명됐으니까. 그때 거기다 발명되기도 하고 이대로 가면 인간은 거의 신적인 지위를 누릴 것만 그렇죠. 같고 그러다가 이제 양차 세계대전이 20세기 들어와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그 과학적인 낙관주의의 끝에서 인간이 과연 신이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들떠 있었던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9세기에 사실은 이전까지는 수많은 그 창작자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인간의 딜레마를 다룰 때 피조물의 딜레마를 다루지 창조주의 딜레마를 안 다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창조주일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이잖아요. 근데 그 역전이 되는 것이 바로 프랑켄슈타인 같은 작품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이 19세기에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영화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19세기적인 비주얼과 그런 19세기적인 과학적 낙관주의를 갖고 와서 사실상 이제는 인간이 창조주의 위치에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대표적으로 AI 같은 것들이죠. 그랬을 때 과연 창조주로서 인간은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심지어는 생명체 비슷한 걸 만들어내게 됐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라는 창조주의 윤리를 이제는 인간에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우화를 볼 때 어떤 순간에 이 우화가 너무 거칠어지는 순간 대체 교훈이 뭐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영화는 끝까지 교훈성을 피하면서 끝까지 이야기로서 승부를 본다는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이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을지만 염두에 둔다는 측면에서 재미있는 괜찮은 우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교훈은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관객의 머릿속에서 생겨나는 것이겠죠. 네.